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소통, 소통, 소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제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소통 주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민, 현장, 당정 이렇게 주문한 건데, 자, 저는 어제 이 장면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실내에서 하는데 이제 야외에서 처음으로 용산 이제 분수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무 아래 테이블도 두고 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먼저 이승환 위원장께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어떤 소통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께서 참 공간 활용에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 활용에 감각이 있다. 네, 처음에 그 청와대를 국민께 내어드린 것, 예. 그리고 또 이제 빈살만을 관저의 첫 손님으로 초대해서 아주 소박하게 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도 역시 국민께 돌려드린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에 파인그라스라는 오래된 양옥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쯤에 이제 리모델링 돼서 사용하는데 거기 원래 직원들이 여기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냥 텅 빈 공간에 테이블만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곳을 저녁에 예. 국회의원들이나 중요한 내빈들과의 만찬의 장소로 사용하세요. 아.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좀 권위를 허물어서 아.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이런 감각이 정책적인 면과 소통하는 면에도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감각이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는데. 근데 뭐 장소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신 거는 일종의 이제 사진, 연출된 사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고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감히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보통 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따가운 또는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여러 질문들도 듣고 거기에 허심탄회하게 대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몇 달 정도 도어 스태핑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중단된 상황이라 사실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도 재개하시고 기자간담회도 한번 하셔서 최근에 있었던 모든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 말씀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도어 스태핑 얘기해 볼게요. 임기 초반에 출근길 문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단된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이제 네. 됩니다. 이승환 위원장 보기에, 전 행정관 보기에 다시 도어 스태핑이 부활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도어 스태핑이 작년 5월 9일에 이제 취임식 하시고 예. 5월 11일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21일까지 진행해서 총 61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역대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는 도어 스태핑 하고 싶어 하세요. 대통령은 하고 싶어 네, 한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참모들이 좀 만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장관과 그리고 이제 당이 목소리를 내라 좀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이 아침에 첫 도어 스태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모든 뉴스가 그걸로 뒤덮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공간을 본인의 그 보이스를 좀 양보하신 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각과 당의 목소리를 좀 존중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간담회나 어떤 소통의 면모는 이제 어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러한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자간담회를 일단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선거 결과에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그동안 어지간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다 이렇게 쉴드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보수 언론 아니었습니까? 지지하는 언론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면 귀에 들리는 단어가 이제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임기가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레임덕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 단어에 주목이 되는데 레임덕 단어를 과연 지금 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건 먼저 박선민 전 최고께 먼저 드릴게요. 저는 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해요. 직전까지는 와 있다. 네, 그 직전까지 와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지적은 수도 없이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퍼센트 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소위 말해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마저 돌아서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 이 기점들을 중심으로 다 표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위기의 신호를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인선, 여기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참패를 했고 대통령실도 쇄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뭘 했어야 되냐면 차분한 변화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정도의 결단은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인적 쇄신이 있어야 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차분한 변화를 강조하는 데서 그쳤고 예. 그 결과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커녕 김기현 지도부 2기가 출범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을 좀 저는 하셔야 될 우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워딩이 여권 관계자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언론이 정권 비판하는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면 보수 진영이 본인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은 제가 저도 예전에 뜻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은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다. 그리고 바른정당 때는 김무성 대표에게 핍박받았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때는 손학규 안철수 대표에게 핍박받았다. 미래통합당에는 친박 세력에게 핍박받았고 경기도지사 경선 때는 김은혜 후보에게 진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졌다라고 하면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핍박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비판을 예. 위한 비판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건가요? 이건 비판을 넘어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판을 넘어선 좀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도 이어가 볼게요. 이야기를. 자, 여권 관계자라고 유승민 전 의원을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내입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친윤과 비윤의 갈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곧바로 친윤계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바로 직전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지.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눈물 흘리기 전에 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환 전 행정관께 먼저 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통과 통합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인물인 겁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죠. 아.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등장할 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등장할 때 굉장히 놀라운 국민적 호응과 당원의 성원을 입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과연 대통령을 비판하고 당을 조롱하면서 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당의 중진이자 또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로서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달라 뭐 이런 말은 뭐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죠. 예. 네,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 진심도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사과와 그런 의미이지 이게 대통령의 말 자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뭐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 중에 있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비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좀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의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과감하게 던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준석 전 대표 정도의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여권 내 관계자가 나와야만이 지금의 경색된 이 상명하복식 당정 관계를 깰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내에 야당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정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국면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격차로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비판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메시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저 메시지를 만약에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비판받고 조롱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쨌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총선에서 그래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역할론도 또 나오는 주장도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기자회견으로 이제 역할론은 완전히 물이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총선에서의 역할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1월 달에 당원권 회복을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게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에 가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노원에서 물론 험지고 어려운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3번이나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외치고 다녔어요. 이 시간에 들인 만큼 저는 이 유권자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노력, 당의 3번이나 공천을 받은 그러한 의미와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정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역할론 이전에 이준석의 어떤 역할이 먼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